여기 지금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딥러닝을 열게 된 이제 장본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노벨 물리학상 타신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고요. 세 명이서 DNN 리서치라고 회사를 하나 차려요. 이거를 구글이 인수를 합니다. 그게 구글의 AI가 되거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일반 PC에서 돌리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서치캐브가 그때 야 이거 이 네트워크 계산하는 것도 저 3D 렌더링 계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GPU에다가 계산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 데이터 계산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GPU 갖고 세보자 해서 그거에서 돌렸더니 도는 거야. 학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와 모델과 이런 방법론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이때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붐이 이제 세 번째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래요. 자, 3프로TV와 디지털 교육의 강자 패스트 캠퍼스가 함께하는 AX 칼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자, AX 칼리지가 뭐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산업에 대한 분석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 GPU를 잘 만들고 누가 GPU를 사고 있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냐를 따져보면 그걸 체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접목돼서 우리가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AX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AX 칼리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생활에 이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죠. 아시아투지 캐피탈 공동 창업자이자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정지훈 교수님 모시고 인공지능과 IT 패러다임의 전환, AX 시대의 도래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교수님 소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굳이 소개를 해야 됩니까? 아, 네. 저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항상 잘 몰라가지고 네. 네, 너무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한테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래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갖고 있지만 AI 분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의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시아투지 캐피탈이라고 제가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주 투자 분야가 인공지능 쪽이에요. 그래서 AI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산업 투자 관련된 쪽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델연구소라고 제가 투자해서 만든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AI 관련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일종의 대학 더하기 연구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가 인터넷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두 가지 어떤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제 아마도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AI의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저는 투자 사이드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큰 IT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측면에서 조금 더 숲을 보는 시각에서 AI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게 좀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변곡점을 가져왔는지. 그렇죠. 네네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정확하게는 그거보다는 IT 패러다임이 한 20, 30년 단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AI도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에 AI를 맞춘다고 조금 더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히스토리라든지 또는 AI 기술 중에서 제일 최근에 뜨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딱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용어부터 좀 제대로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각하는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학습 그리고 뭐 지적인 추론이라든지 이런 지적 능력이잖아요. 또는 계획하는 거, 플래닝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고, 근데 최근에 뜨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좀 국한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이 러닝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근데 이걸 향상시키는 것이 데이터가 하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머신러닝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작은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진짜로 이제 이 붐이 일어난 게 2012년부터 보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일어난 붐의 그 원초적인 기술은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인간의 뉴런, 신경망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처음으로 1980년대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1980년대 신경망을 이제 MLP라고 해서 엮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게 호필드라는 사람하고 제프리 힌턴 교수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죠. 노벨 물리학상을 탈만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이 한 30년 이상을 거짓말 취급당했어요, 사실은. 쓸데가 없다. 아무 데도 못한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성능을 내려면 조금은 안 되고 깊게 쌓아야 됐거든요. 학습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깊게 쌓아야 되니까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깊게 쌓아서 러닝이 돼서 딥러닝이 됐고 그게 현실화된 게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원래 나와가지고 진짜 현실화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일 크고 머신러닝이 그 가운데 두 번째 있고 그 안에가 딥러닝이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AX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앞에다 놓고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AX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지도학습, 두 번째가 비지도학습, 세 번째가 강화학습이에요. 각각마다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일단 2012년에 딥러닝 처음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킨 게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지도가 슈퍼바이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하고 기린을 구별하는 AI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코끼리, 저거는 기린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림을 보고서 알려주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코끼리, 이게 기린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코끼리, 기린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은 나중에 다른 코끼리와 기린을 넣어줘도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알게 된다.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보상을 통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줘가지고 그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파블로프나 스키너 기억나시죠? 조건반사 밥 주고 뭐 침 흘리고 하는 그 옛날 저 기억 나실 텐데. 누구나 이렇게 돈을 주거나 상을 주면은 그 방향으로 좀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원리는 특별하게 문제 정답상을 가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군데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알파고 생각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은 알파고 처음에는 기보 좀 학습하고 둘이 둔다고 했지만 어쨌든 강화학습을 썼고 알파고 제로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혀 기보 학습을 안 시키고 그냥 알파고 끼리 바둑을 수만 판을 두게 해서 이곳이고 했더니 바둑을 잘 두게 됐더라. 요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좋냐면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지도 학습을 다른 말로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자가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가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얀느쿤 교수가 사실은 제일 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의 생성형 AI 시대도 이걸로 불충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답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 언슈퍼바이스드니까 비지도니까 답을 안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 널린 게 데이터잖아. 인터넷 전체가 데이터잖아. 만약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특별하게 답 안 가르쳐주고 학습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이렇게 되면. 왜?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군집화를 하거나 패턴을 찾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어떤 게 가장 큰, 강점이 될까요? 이걸 잘 알려면. 데이터 양만. 그렇죠. 그게 될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주도 학습이 뜨려면은 엄청난 양의 연산량을 필요로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신에 장점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인공지능의 그 붐이 한 3차례 정도 지금 되고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1950년대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존 메카시나 앨런 튜링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됐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PC가 일반적으로 공급되지는 않았으니까 과학의 영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주라든지 뭐 나사 이런 데서 주로 했었던 영역이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연구 같은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박살이 났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은 PC와 함께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다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붐이 왔었는데 이것도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 컴퓨터의 성능과 그 얘네들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지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1980년대에 사실은 PC 혁명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할 시점에 이론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냐? 이론은 나왔는데 써보니까 그닥 잘 성능이 안 나오는데 성능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고 데이터랑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였거든. 어쨌든 그래서 꺼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 번째가 메모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붐이 세 번째고 IT 패러다임 첫 번째 그 사이클하고 연동돼서 이제 진행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사이클이 PC하고 윈도우하고 인터넷 사이클. 이 20년의 사이클을 저는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1980년대 말부터 이렇게 PC가 공급되기 시작을 했고 그건 하드웨어의 공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95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95 나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숫자가 1년에 공급된 건 아니었거든요. 저 개수가? 예, 이게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7천만 대, 뭐 그러니까 한 해 7천만 대, 8천만 대 뭐 이렇게 공급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 대다수한테 갈 때까지는. 근데 윈도우 95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팍팍팍팍 늘어요. 그래가 수억 대가 넘어갑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 그런데 이거의 주도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하게 되죠. 왜 이게 중요했냐? 윈도우는 그래픽으로 할 수 있었거든. 그전에는 컴퓨터를 타이핑해서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쉽게 이렇게 클릭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윈도우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전파가 된 거거든요. PC, 윈도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의 20년의 사이클이 IT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사이클을 이룹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아직 안 끝난 사이클이죠.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이긴 한데 예, 스마트폰으로 시작이 됐죠. 2007년 아이폰과 함께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15년 넘었죠. 16년 2007년 17년이네요 벌써. 17년 거의 20년. 그래서 보통 한 20년 단위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기계 역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킬러 소프트웨어는 윈도우가 아니잖아요. 윈도우가 아니고 사실은 개인 기기다 보니 첫 번째 사이클은 생산성 도구였잖아요. PC는 어디까지나 생산성 하는 기계니까. 그러다가 B2C가 끼어드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B2C 기계죠. 개인용 기계니까 내 개인 사생활과 내 개인이 뭐 하기 위한 거지 무슨 업무용 아니잖아. 여기다가 업무하라고 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거랑 업무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주객 전도가 반대로 뒤집히죠. 스마트폰의 킬러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되죠.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문자 기반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시작을 했지만 좀 지나니까 카톡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지금은 틱톡이나 뭐 이런 걸로 영상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때 큰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I 쪽에 큰 변화가 여기에서 AI의 큰 변화요? 네.
아까, 개인 선호도. 그것도 있고, 아까 AI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그랬었죠. 데이터. 네,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대화가 데이터가 된다. 예, 모든 사람들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생산자가 돼버리지. 아. 그에 비해서 그런 종류의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적은 것들은 착각하거나 잘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네요. 예, 이런 어떤 그 전환점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오게 돼요. 네. 그리고 이때 이거를 잘 따라가는 회사, 못 따라가는 회사가 그냥 극명하게 그냥 마켓에서 갈리죠. 네.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일십 백천이니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갭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요때 7, 8년 이때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이던 시절이잖아요. 첫 번째 네. 사이클. 네. 이때는 애플하고 얘네들이 비슷한 시기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갈려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하게 되죠. 네. 그랬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애플이 쭉 따라와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리죠. 2011년에 역전시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은 애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네.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 더 드라마틱한 거는 지금은 이제 인텔이 박살이 났으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텔이 반도체 분야에서 시가총액을 누구한테 1등을 뺏긴다? 상상도 못하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전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때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해요. 왜 CDMA와 그렇죠. 함께 스마트폰에 이제 집어넣는 네. 칩세트로 퀄컴께 채택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퀄컴이 따라잡다가 2012년 말에 사상 최초로 인텔이 시가총액 1위를 내줍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엔 뭐 다른 회사들이 또 더 많이 나와서 뭐 정신없이 변하긴 합니다만, 네. 이때 인텔이라고 하는 전설이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이게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못 따라가면 네. 지금 1등하는 어떤 회사라도 박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두 번째 사이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슈퍼비전 팀, 네. 딥러닝을 만들어낸 제프 린턴 교수 슈퍼비전 팀이 2012년에 네. 이렇게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사진을 보고서 뭔가 판별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람이 한 5% 정도 틀린다고 그래요. 네. 이게 보통 대학원생들이 한 거니까 일반인보단 잘할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한 5% 정도 틀렸다. 네.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첫 대회만 하더라도 28% 틀리고 26% 틀리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 요 알렉스넷이라고 나오죠. 네. 요 알렉스넷이 나왔을 때 갑자기 10% 이상 에러가 줄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딥러닝이에요. 네. 딥러닝이 처음으로 상용화 가능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해성과 같이 또 하나 등장을 한 게 바로 그 GPU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딥러닝을 열게 된 이제 장본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노벨 물리학상 타신 제프 린턴 교수님이고요.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게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고 네. 하는 친구예요. 지금은 뭐 딥마인드 갔다가 지금은 자기만의 뭐 이런 걸 또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친구고, 천재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왼쪽이 또 유명한, 지금은 스케보? 맞습니다. 네. 젊었죠. 지금은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머리 있으니까 잘생겼네요. 예, 일리아 서츠케브라고, 예, 그 오픈 AI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 중에 네, 그렇죠. 한 명이죠. 이렇게 세 명이서 DNA 리서치라고 회사를 하나 차려요. 네. 이거를 구글이 인수를 합니다. 네. 그게 구글의 AI가 됐거든요. 네. 그때 수천억 원을 썼어요. 이 세 명 스카우트 하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이 일리아 서츠케브가 뭔 역할을 해줬냐 하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학습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일반 PC에서 돌리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게임기를 만드는 그 보드, 그 GPU, 그때는 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GPU라고 불렀는데, 이 GPU가 사실은 지포스라고, 네. 이름이 다 지포스였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지포스라고 PC방 같은 데에서 3D 게임 같은 거 많이 할 때 집에 컴퓨터 하드웨어 스펙이 후지면은 못하니까 거기 가서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3차원 그래픽 해주는 렌더링을 해주려고 해주는 건데, 네. 3차원 그래픽 렌더링 하는 연산이 사실은 인공지능 연산이랑 되게 비슷한 연산을 해요. 행렬 곱을 중심으로 네. 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치케브가 그때 생각을 딱 해요. 야, 이거
이 네트워크 계산하는 것도 저 3D 렌더링 계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GPU에다가 계산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생각했었던 이 데이터 계산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서치케버가 젠슨항을 연락을 했다 그러죠. 연락을 해서 GPU 좀 지원도 좀 해달라. 한번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 해볼게. 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 모델은요 알렉스 크리젬스키가 하고 지도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셋이서 한번 GPU 갖고 세보자. 그래서 GPU 그 당시 RTX 580이었나? 하여튼 남바까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드를 얻어가지고 그거에서 돌렸더니 도는 거야. 학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와 그 모델과 이런 방법론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이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때가 난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누닛이나 이런 친구들도 교수님들도 이때만 하더라도 다 이거 사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붐이 이제 세 번째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래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이게 제일 먼저 나왔죠. 80년 전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학습 자료. 이거는 인터넷과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사진과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컴퓨테이션을 해낼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했는데 GPU가 마지막 피스를 딱 채워주면서 이 세 개가 결합이 되니까 되는데? 뻥인 줄 알았는데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 변화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AI, 메타버스, 모빌리티, 로봇 전 한 덩어리로 봐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퀀텀 점프를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LLM,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획득 방법에서부터 센서의 종류 이런 것까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거나 평상시에 일하거나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이런 빌딩 같은 데서 얻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인식하느냐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모빌리티나 로봇 같은 것들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2022년에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사이클이 드디어. 이게 이제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봐야 되는 산업적 관점에서의 시각이고요. 이 세 번째 AI 붐은 변곡점을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AI 붐이 앞으로 겪게 될 변곡점입니까? 지난 변곡점. 앞으로는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차례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변곡점이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어덥션 사이클, 기술의 수용 주기라고 부르죠. 이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까 2012년에 딥러닝이 처음 등장해서, 이분들이 했었던 거. 이게 이노베이터죠. 그렇죠. 이게 된다. 되니까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일반인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 사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캐즘을 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알파고를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이 특정한 일에 쓰이는 인공지능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 인간이 했었던 수많은 일을 대신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두 번째 변곡점이에요. 첫 번째 변곡점 2012년에 알렉스넷을 중심으로 하는 딥러닝 첫 번째, 2016년에 알파고가 일반인들한테 그다음에 일반 기업한테도 야 이제 큰일 났고 세상이 변할까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정부 정책 같은 것도 바뀌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 큰 빅테크들이 돈을 투자를 크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뭔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챗GPT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6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대중화 관련된 게 부족했던 거예요. 왜? 일반인들이 쓰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원래 세상을 바꾸는 사이클, 저는 사이클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기술이 변화하는 사이클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첫 번째 논문을 이때 페이퍼를 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자맹이거든. 그렇죠. 그게 얼마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예를 들어 바이오에서 항암제 타겟이 발견됐습니다. 몇 년 뒤에 약이 나올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는 그냥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돌아가는 게 나왔어. 네. 거기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그걸 바꿀 것 같지만 별로 안 그렇죠. 네. 왜? 너무 비싸면 또는 너무 접근하기 어려우면 못 쓰니까. 네. 근데 많이 생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격차가 나죠. 네. 그때부터는 세상이 절대 뒤로 안 돌아가요. 무조건 그 기술을 중심으로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 사건이 2022년에 세 번째 붐의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서 AIX, 소위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ECCV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AI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 밀라노에서 했었거든요. 네. 밀라노에서 했는데 가장 강렬한 인상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었던 동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데모하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죠. 하나는 왼쪽에 있는 로봇.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 거예요. 쳐다봤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돌리죠. 네. 저 봤죠? 손 흔들었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그랬더니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 얘는 이제 다리가 있지는 않고 굴러다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문제. 이 로봇을 제조한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기업의 이름을 맞히는 아니, 나라로 하시죠, 나라. 나라. 저 왠지 일본 같아요. 분위기가 일본 로봇 같다. 네. 또 일본 아닙니다. 일본 아니고요. 미국? 그냥 대표적으로 미국? 보통 생각하면 미국 생각 많이 하겠죠. 네.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입니까? 한국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못 맞출 거라서 스위스. 스위스도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탈리아.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 딱 보세요. 네. 예, 이게 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탈리아 디자인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훨씬 세련되고 네. 멋지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탈리아도 AI가 탑재된 로봇에 그냥 클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기존에 제조를 잘했던 회사들은 다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까지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생산하는 국가들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넥스트는 그래서 로봇이나 모빌리티를 연동해서 많이 바라보는 이유가 이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데이터 획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수많은 AI 데이터 센서들을 갖고 다닐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획득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학습을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가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ECCV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비용 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용화 페이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요. 연구 단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그 비용이라든지 또는 고객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는데 지금은 사용자들이 돈을 내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 성능은 다 비슷해질 거예요. 원래 커머디티화 될 때에는 네. 다들 비슷비슷하게 공급이 되니까 다 비슷해지는데 그러면은 가성비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비슷한 성능에서 누가 얼마나 최저가에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비용 효율이고 두 번째는 고객들의 이해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인터넷이라고 해서 전부 포탈만 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비즈니스가 그 뒤에 탄생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바탕으로 돼서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인간하고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인간하고 협력 잘할 수 있는 AI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설명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되는지 안전한지 테스트 충분하냐 편견 없냐
공정성 없냐? 특히 EU 같은 데는요, 지금 이게 이번 제가 말씀드린 컨퍼런스에서도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EU에서는 이 편견과 공정성 문제 엄청나게 강력하게 테스트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했으니 네. 이거 못할 것 같으면 서비스 못한다 생각해라.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되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럼 미국에서만 하든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강력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 대한 거,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네. 검증하고 수정 가능하냐,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신뢰성, 원인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반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잘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2인 삼각처럼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쟤한테 뭔가를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전달도 해주고 나의 걸 맞춰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 내 성향은 이렇고 야 너 일 그따위로 할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기하고 딱 맞춰서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간이 잘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협력적 피드백을 주면서 이거 인간하고 AI 사이에 이렇게 루프가 형성돼 가지고 네. 하나의 동맹처럼 갈 거 아니에요. 동료처럼. 그렇죠. 그걸 휴먼 인도 루프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AI를 그냥 막 도입하면 안 되고요. AI가 판단 잘못을 분명히 합니다. 네. 생성형 AI도 할루시네이션은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할루시네이션이 본질적 특징이에요. 본질적인. 예, 창작이니까. 창작을 하더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뿌려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잘하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잘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AI의 판단 잘못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당연히 큰 게 좋죠. 네. 크다는 것의 의미는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비용 증가. 네. 그리고 많은 걸 봐야 되니까 답을 내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GPT에 이번에 4.5.1이라고 해서 추론 가능한 버전 나왔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거 링크드인에 영어로도 이 관련된 비판을 좀 했는데 네. 대충 코스트가 30배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4.5에 비해서요? 아니면 예, 4.5에 4.5에 비해서 비해서도? 그만큼 연산을 늘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더 좋아진 거기는 해요. 네. 예,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방식인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비용을 크게 늘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대로 풀어주면 안 되니까 몇 개만 질문할 수 있게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펀딩 받는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픈 AI가 돈 받으려고 그렇죠. 무리해서 오픈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서비스, 그 비용 최적화를 안 해놓은 상태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실제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에서는 봐야 되는 게, 연구나 데모할 때는 안 나타나는 문제가 비즈니스 적용할 때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드문 네. 샘플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뭐 악용하거나 어뷰스하거나 이상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대비, 아.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항상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적용할 때 딱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룰이나 데이터를 확보를 해둬야 돼요. 네. 우리한테 맞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AI에 준비된 AX 기업이 되려면은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고 네. 특정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회사 단위에서 데이터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고, 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밸류 애드를 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뭔데, 네. AI는 뭘 제공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데이터 전략 자체가 없으면,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CAIO라고 Chief AI Officer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Chief Data Officer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네. AI를 처리하는 데가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여야지, AI 따로 데이터 따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딱 맞는 걸로 바꿀 것인가. 네. 그리고 기술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AI는 여전히 계속 바뀌는 기술이거든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퀀텀 점프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던 2022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케일링 로라 그러죠. 네. 계속 모델을 키워서 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에 라마가 나오면서 네. 그게 다 깨졌잖아요. 다른 말로 하죠. 작은 모델로도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을 수준의 건 나온다. 물론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F1 레이싱카가 제일 빠르죠. 네. 네. 그리고 그 F1 레이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여러 큰 회사들이. 그렇지만 쟤네가 제일 기술 뛰어난 거 알겠어. 그렇지만 F1 레이싱카를 타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 급에 맞는 경차를 타는 사람도 네. 있고 좀 비싼 거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와 비슷하게 F1 레이싱 카를 잘 만드는 회사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잘 만드는 회사는 다르죠. 그리고 그거를 쓸모가 2022년 말에 챗GPT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 F1 레이싱 만드는 애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엄청 큰 애들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작은 모델들도 충분히 이 정도로도 쓸만한데 네. 이 정도 용도로 쓰기에는 그게 올해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올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술을 네. 포용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아직도 빠르고 아직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실험하는 마인드셋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계속 해봐야 되고 그냥 전면 도입이라기보다는 네. 조금씩 해서 이건 이쪽에도 써보고 이렇게 사용성을 좀 높여가면서 적응력을 높여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해보라는 거죠. 지금은 진입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AI 기반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예상보다 인터넷 때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되므로 이제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개념 검증하고 가능성 있는 거라면 탐험하고 스타트업 하는 것 같이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뒤처지지 않을 거고 너무 신중하게만 하면은 다른 곳들한테 헤게모니를 뺏길 거다. 그러니까 빠른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기업들한테는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할 거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하게 될 것 같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AI하고 잘 사는 방법, 네.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개인도 당장 시작해라. 유료 모델 한두 개라도 결제해서 좀 써보시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그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 사고의 연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이 오원이 이거거든요. 이거. 예, 이 체인 오브 소트. 이거 뭐냐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Y 이런 식으로 답을 묻고 또 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해서 그럼 연결해서 그 사고가 깊어지잖아요. 네. 단답이 아니고 네, 그런 방식을 체인 오브 소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추론이라든지 합리적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잘하게 되거든요. 네. 점점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리 오브 소트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 생각의 개념에서. 네. 뭐냐 하면 하나에 대해서 3가지, 4가지의 답을 내보고 네. 그 중에서 또 3가지, 4가지 답을 내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옵션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거는 사고의 트리, 사고의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사고의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네. 생성의 AI가. 인간의 사고란 무엇인가?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의 사고의 방식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네. 그냥 단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 그렇죠. 그 과정을 좀 미리미리 거쳐야 사고 자체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 거죠.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을 져서 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한 판 이겼지만 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둑의 수준이 높아졌다 얘기를 하죠. 네. 네. 인간 바둑 수준도 높아졌거든. 그 뒤에 신진서 구단 같은 사람이 지금 최강자가 됐는데 네. 신진서 구단은 알파고한테 바둑 배우잖아요.
주로 이제 알파고 같은 그 인공지능 바둑이 둔 기보를 보고서 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인간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 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인간도 사고가 발전을 하죠. 그렇겠죠. 그럼 내가 발전해야 얘도 발전해요. 네. 내 컴패니언이니까. 그렇게 상호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이제 그런 게 사고에 대한 사고, 생각에 대한 생각. 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왜 AI가 다시는 역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지를 좀 체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까지 좀 잘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또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까지 사실 저는 조금 느렸거든요. 오늘 근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네.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정지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저희가 안내사항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기에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생성형 AI에 대해 기초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정지훈 교수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를 심지어 재미있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